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까지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 11장에 있는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번 시간은 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재벌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이죠. 재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었고 정치권에서 일종의 굉장히 큰 화제를 불려왔던 것이 경제력 집중 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이제 11장과 관련된 한국 경제 주요 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우리가 논의하게 될 것은 그 사회법 전통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원래 이제 영미법 개통에서 우리가 주로 법을 나눌 때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보통 이제 사법의 주요 법으로는 그 민법하고 형법이 있죠. 그러니까 사인 간에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이해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해 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우리가 그 사법 전통이라고 해서 어, 그 형법과 민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커먼로 방식이죠. 커먼로 법치 또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사인 간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일종의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한다면, 그 사법 전통의 영미법 개통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법 전통에 있는 것이 형법과 민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익이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뭐 조직법이랄지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헌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법인데, 그 공법과 사법 중간에,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두 가지 어떤 성격을 다 담고 있는 게 사회법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회법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죠. 네,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사회법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기게 됐고, 그 이전까지는 국회 입법이라고 국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였습니다. 네, 정부의 기능을 감시하고 정부의 과도한 어떤 권력을 통제하는 그 정도 기능, 또는 뭐 그 세금과 관련된 조세와 관련돼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세 법률주의를 잘 따르고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거 정도를 이제 그 감시하는 기능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 사회법 전통이 들어오면서 국회 입법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회보장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법, 우리가 아까 지금 이야기할 뭐 공정거래법 같은 게 경제법이죠. 그 다음에 노동법, 환경법, 뭐 이런 것들이 사회법 전통에 들어가는 법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입법 사항들 중에 이런 이것과 관련된, 즉 사회법과 관련된 입법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상당수 포함이 돼 있어서 사실 국회가 하는 일이 거의 이런 일과 관련된 일들을 할 정도로 사회법과 관련된 입법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국회의 입법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확대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이유가 이 사회법 전통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뭐 제 11장 1절에 나오는 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된 것도 이 여러 가지 국회 입법을 통해 가지고 그 경제력 집중 문제를 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어떤 대기업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기업 집중 문제를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복지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복지법,
입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을 통해 가지고 복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입법부 즉 국회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 환경 입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에너지 문제도 환경 문제죠. 이런 문제들도 다 뭐 노동 문제도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보화 시대의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 사회 또는 그 이전까지는 뭐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많이 떴지만 IT 산업이라고 해서 떴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도 다 국회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하는 입법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첨예하게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 국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 입법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정치적으로 이 문제로까지 비화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문제들로 그 어떤 논쟁의 지점에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또는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재벌 또는 대기업 집단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소기업도 지정을 해서 우리가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하듯이 중소기업도 지정을 해서 그들을 보호 육성하는 여러 가지 법들, 기본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기본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고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 대기업도 지정하고 있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제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네, 그 대기업을 지정하고 있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중견기업을 지정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준대기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은 규제, 중소기업은 보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업체별로 그 무슨 어떤 산업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보통 매출액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은 12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중기업, 소기업은 120억 이하의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소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0만 개가 넘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400만 개 정도 된다. 400만 개 좀 안 되는 수치로 나올 건데 거의 대부분 99%를 넘죠. 업체 수로만 따지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제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특이한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대기업 먼저 보면 대기업 준대기업하고 대기업을 보면 사실 준대기업이라는 말도 최근에 생겨났어요. 최근에 생겨나서 지금 30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30개 기업과 그 30개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사 또는 소속 회사 숫자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준대기업은 그 2016년 9월 30일에 대기업 기준이 바뀌거든요. 원래 자산 규모를 가지고 그 기업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분류를 했었는데 원래는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은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5조 원 이제는 5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16년 9월 30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조 원과 10조 원 사이에 있었던 자산 규모가 있었던 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떠버린 거죠. 네. 대기업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떠버리니까 2017년 4월 18일 날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합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면 어떤 거에 대한 공시 의무를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의 계열사 숫자 현황을 계열사 현황을 공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역들 기업과 관련된 기업 내역들 매출 내역들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공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5억 이상. 그래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과 관련된 법이 공포가 되면서 준대기업 즉 그 5조의 자산 규모 5조에서 10조 사이의 10조 사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자산 규모가 10조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5조 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0조로 바뀌면서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의 기업들이 붕 떠버렸는데 그걸 다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요 기업들 대기업 기준은 위달하지만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업들을 준대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규모가 10조를 초과하면 대기업이다. 그래서 여기 34개가 있고 준대기업이 30개 있으니까 이 두 개 합치면 64개잖아요. 네, 64개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가 대기업이라고 하면 64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소속 회사 숫자를 더한 이 64개 밑에 쫙 이제 계열사들 있잖아요. 그 계열사들을 다 합하면 그 계열사 숫자가 전부 2,284개입니다. 2,284개 소속 기업 수가 있으니까 요걸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결국에는 더하면 이게 대기업 숫자가 되는 거예요. 2,300개가 넘죠. 300개가 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준대기업, 대기업을 합한 숫자가 된다. 보통 우리가 대기업이라면 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64개 기업들이 그 업체 수로만 따지면 지금 2천 몇백 개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체 수로만 따지면 비중이 0.1%도 안 됩니다. 사실 0.1% 아래예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대기업의 비중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용 비중은 업체 수 비중은 그런데 고용 비중은 11%가 됩니다. 11%. 많지 않죠. 11%고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 비중은 한 56% 정도 되거든요. 거의 50%가 넘는 0.1%도 안 되는 업체 수를 가진 기업이 전체 우리나라 부가가치 총액의 56%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고용 비중은 11%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되도록이면 기업들을 그 대기업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하거든요. 대기업 숫자가 늘어나야 그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좋은 일자리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업체 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업체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99%의 업체 수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 비중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업체 수는 많습니다. 300만, 400만 개 가까운 업체 수를 가지고 있죠. 이건 뭐 한 2,300개밖에 안 되는데 뭐 300만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도 한 4천, 4천 개밖에 안 되거든요. 중견기업 제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대기업 뭐 이 정도 분류 정도는 뭐 어느 나라에 가든 다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 그렇게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저런 분류는. 거기다가 준대기업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는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겠죠. 네, 그런 건 최근에 생긴 거긴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준대기업 제도라고 하는 거.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군이죠.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건 워낙 그 중소기업 지원책은 굉장히 많거든요. 보호 육성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순간 수백 개의 보호 육성 정책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려고 하지 않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려고. 그래서 중견기업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 들여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지 않으니까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가가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기업, 지금 같은 경우 중대기업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난 규제가 다 뒤따르게 되죠. 네. 그래서 중견기업도 사실은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나 규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중견기업으로 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호 육성책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그리고 중견기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기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 수백 개의 규제가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 대기업의 너무 강력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거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둘 다 피터팬 증후군 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대기업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기업 고용 비중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부가가치는 엄청 많이 창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은 자산 규모가 일단 5천억에서 5조 원 사이여야 돼요. 자산 규모가 일단 5천억에서 5조 원 사이여야 되는데 이거를 충족을 하면서 3년 평균 매출이 연평균 매출이죠.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 자본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직원 수 1,000명 이상이면 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네, 중견기업으로. 그래서 일단 요 조건은 만족한 상황에서 자산 규모가 요 정도인 것을 만족한 상황에서 이거 하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중견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견기업만 되더라도 상당히 알려진 기업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 사실 중견기업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을 지정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보유 육성책을 주기 위해서, 대기업은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을 지정하고 있어요. 네,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왜 어려울까? 모두가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걸 다 인정하거든요. 네, 중소기업은 왜 어려울까?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이게 바로 대기업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이유를 찾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과 대기업 규제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갈 수밖에 없죠. 어느 편에 쓰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어느 측에서는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집단,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여러 기업들이 그야말로 대기업 밴드가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거든요. 네, 하청의 하청, 그 하청의 하청, 그 하청의 하청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삼성전자라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하도급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하청 또는 하도급 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불공정성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불관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착취구조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착취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제적 여건이 힘들어지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완충장치로서 이용을 해서 대기업의 어떤 그 수익 구조를 줄임으로써 자기네들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대기업 하청 업체 간의 착취 구조가 형성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도급 거래 불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성장을 하고 수익을 많이 얻으면 중소기업들, 그 하청기업들도 그 어떤 그 낙수 효과죠. 뭔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그것이 이제 컵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뭔가 트리클 돼가지고 이렇게 트리클 다운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하청기업들도 중소기업이 살찌면 하청기업들도 살찌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하청 관계에 의한 거래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착취 구조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도급 거래 불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측에서는 그런 불공정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들은 한 번도 구조조정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런 중소기업 보호 육성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 번도 구조조정, 그 덕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마저도 이 보조금이나 지원책 때문에 근근히 살아남게 되고 빨리 시장에 대출되지 않게 되고 시장의 규율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중소기업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근근히 좀비처럼 그 연명을 하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당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쉐어는 점점 중소기업들한테 얻을 수 있는 쉐어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들이 조그마한 시장을 그냥 할당받아가지고 근근히 버티는 그런 기업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정부와 제도의 문제 때문에, 즉 중소기업 육성 정책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의 과당 경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즉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이 문제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 둘의 논쟁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팽팽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도급 거래 불공정성이라고 추정하는, 즉 대기업과 중소관계의 착취 구조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2010년에 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죠. 그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때 초대 위원장이 정운찬 예전에 총리까지 했던 분이죠. 예, 정운찬 그 위원장이었는데, 이 동방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인데 정부에게 정책 제안 또는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구로서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기구였는데, 위원회였는데, 동방성장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냅니다. 네, 두 가지. 하도급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하지만, 사실은 그 하도급 거래 관계를 어떻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하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애초에 약간 불가능한 그 이야기였고, 요 두 개가 핵심이었어요. 네. 초과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주주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라고 하는데, 이 처음에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네,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를 세웁니다. 네, 우리가 수익 이윤을 얼마까지 낼 거다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 목표를 초과한 것을 초과이익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그 초과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 그러니까 자기와 협력했던 그 하청 중소기업들과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그 정부 그 대기업들이 초과이익, 자기네들이 목표로 했던 그 이윤을 초과해서 초과이익이 나게 되면 그 초과이익 분에 대해서 그 성과급을 그 임원들한테 주잖아요. 예,
성과급을 임원들한테 나눠주듯이 임원한테만 그런 성과급을 주지 말고 하청업체 또 하도급 업체 그 중소기업들한테도 그 성과급을 나눠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이 자기네 임원들한테 성과급을 주듯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듯이 중소기업한테도 그 성과급을 나눠줘라. 왜냐하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준내부적 거래관계라는 거예요. 이 주장에 의하면 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옹호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하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준내부적 거래. 그러니까 뭐 외부 거래도 아니고 내부 거래도 도 아니고 거의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래, 시장 거래가 아니라 거의 내부적 거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한테 성과급을 주는 건 뭔가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초과 이익을 얻은 거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준내부적 거래관계를 고려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것은 경쟁의 제한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죠.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의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초과이익 공유제를 했을 때에는 물론 기존 하청 관계에 있는 기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신규 기업들 즉 새롭게 대기업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기업인데 사실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기존 기업, 기존 하청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이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세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 B 기업, C 기업. 이 중소기업 A 기업, B 기업 하청을 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를 납품을 하려고 할 때 A 기업은 그 납품 단가를 10원으로 써냈어요. B 기업은 9원으로 써냈고 C 기업은 8원으로 써냈어요. 그럼 누가 낙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싸게 납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C를 대기업은 자기 하청업체로 선정을 하게 되겠죠. 선정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대기업과 이 C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초과이익 공유제가 설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초과이익 공유제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음 기회에 그러면은 A와 B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음 기회에 자기가 이제 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원가 혁신을 해서 이 기업이 예컨대 엄청난 원가 혁신을 해서 이제 단가 10원이 아니라 7원을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는 이제 원가 혁신을 해서 7원에 써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기업이 이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해서 만약에 C한테 초과이익 공유를 해서 2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C 기업은 이 2원이 일종의 보조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원 그러니까 단가당 2원의 초과 공유를 했을 때 이 8원이 아니라 이제 여기 2원을 뺄 수 있죠. 빼서 6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수는 8원인데 이
그 초과이익 공유를 받아서 6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A 기업이 C 기업보다 훨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C라고 하는 이 기존의 어떤 하도급 기업이 특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특혜를 받아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받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 기업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신규 기업들,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불공정 경쟁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번 정권 들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네, 스튜어드십 코드 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 지금 현재 그 각종 대기업에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대비를 해서 그 기금을 형성해 놓고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했을 경우에 우리가 연금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일종의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그러니까 전후 세대죠. 50년대 후반생부터 시작되는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어요. 기금이라고 하는 게 쌓여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언제까지 쌓이냐면은 2040년 40 몇 년도에 피크가 되었다가, 그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040년 정도에 피크를 했다가, 그게 기금이 간단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20년 안으로 고갈되게 돼 있어요. 고갈되게 돼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국민연금의 양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금고에 가만히 쌓아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기금을 그냥 저장해 두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그 재원을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얻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자산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그 우량 기업들의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뭐 5%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 정도 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되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서 주주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영 방식과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하겠다는 건데, 결국 정부가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나 정권의 그 입김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받죠. 그래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를 창성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기업들의 문제를 뭔가 공동으로 모색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뭔가 기업 문제를 사후적 또는 사전적으로 모색을 해서 기업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독려하고 조언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요 주주권 행사를 써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스튜어디십 코드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업 경영에 국민연금이 경영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업의 일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그런 논제였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용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정부가 대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동반성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소기업 이렇게 육성책과 관련해서 또는 대기업 규제와 관련 재벌 개혁 처음에는 이제 재벌 개혁이었죠.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반성장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지 그리고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의 어떤 착취 구조였다면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규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동반성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또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또 이제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고 처음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특히 이제 작년 말에 2020년 12월 달에 여러 법들이 통과가 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이 통과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공정거래법, 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들어오게 되죠. 원래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건 1980년에 만들어지고 1981년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돼서 그야말로 공정거래 또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은 시장 구조에 관한 규제 그 다음에 기업 행동에 관한 규제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하는데 시장 구조에 관한 규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 놓습니다. 그 지정을 한 다음에 그들을 규제하죠.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걸 2017년에 해서 또 이들의 공시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너희들의
계열사 현황이랄지 아니면 활동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출자 순환 출자 금지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시 대상 기업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순환 출자입니다. 순환 출자 금지 이게 이제 2014년부터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지배 구조 방식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여러 이제 그룹 내 여러 기업 집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순환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D를 지배하고 결국 D가 A를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고리가 형성되도록 순환 출자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순환 출자 방식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순환 출자 방식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금지를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그런 순환 출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맨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그 지주회사 밑에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지배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 순환 출자 금지라고 하는 게 지금 지배 구조가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그 행동과 관련해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 제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속 고발권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사한테 검찰에 고소를 할 때 뭔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을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들이 그 회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전속 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건 폐지되지 않았어요. 전속 고발권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을 할 수 있어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기업들의. 근데 이거는 폐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걸 폐지할 경우에는 뭐 기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을 하고 사소한 거래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다라고 하고 소송이 남발될 경우에는 사실 기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고발을 공정거래위 어차피 이제 공정거래위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거를 불공정 거래 행위를 판단을 해서 그들만이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전속 고발권 제도인데 이번 여당에서 이거를 폐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폐지하지 않았어요.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있었는데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또 기업 금융기업
금융그룹 내부에 금융회사 내부에 뭐 무슨 내부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그들을 감시하도록 만들었다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